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살면서 이런 경험을 처음 겪어봐서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이것 또한 인생 경험이라 생각해야겠죠. 예비 신랑과 3년 정도 연애했고 결혼에 대해 진지한 단계로 접어들면서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저는 직장이 서울에 있다 보니 근처에 숙소를 잡아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부모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기로 약속을 잡게 되었었죠. 저희 부모님은 부산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한번 날 잡고 예비 신랑을 데려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기 전에 좋은 인상 심어드리려고 최대한 신경 쓴 뒤 주말에 시댁 식구들과 처음 얼굴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예비 신랑에게 말로만 들어왔던 신우들이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고 있었어요. 크게 신경 쓰진 않았지만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약간 경계하는 듯 보였지만 시모의 한마디에 무거워질 뻔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저에게 갑자기 미안하다며 제 손을 잡아주시더니 깜빡하고 밥을 안 치지 못했다면서 분위기 좋은 곳에 예약해뒀으니 나가서 외식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시댁에 들어오자마자 시모가 예약해둔 식당을 가게 되었고 상당히 고급스러운 곳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내가 요즘 건강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오래 서 있지를 못하거든.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웬만하면 나가서 한 끼 때우는 정도인데 그렇다고 동네 앞에서 해결하기에는 첫날인데 분위기가 별로일 것 같아서 그나마 괜찮은 곳을 예약해 뒀었거든. 앞으로 우리 집안의 첫 며느리가 될 텐데 제대로 된 음식점에서 초대하고 싶었다. 이해해 줄 수 있지? 그럼요. 당연히 이해해 드리죠. 저는 음식 문제에 대해 크게 상관하지 않아요. 어머님이 그동안 저 때문에 마음고생하신 거 아니세요?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어머님 시간 되실 때 날짜 잡을 걸 그랬나 봐요. 저희 엄마가 요즘에 건강이 많이 약해지셔도 오늘 같은 날은 엄마가 음식 준비해야 그게 정성이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많이 힘드셨는지 아침부터 일어나는 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여기 식당을 예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새언니가 저희 입장을 이해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정말 마음이 넓으시네요. 누구나 다 저처럼 똑같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 문제로 얼굴 붉히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그리고 제가 언제 이런 곳을 와보겠어요. 식당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주고받는 대화는 상당히 부드러웠고 시댁 식구들과 식사를 하는 동안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렇게 어려울 거라 생각했던 자리는 매끄럽게 진행이 되면서 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댁 식구들은 없었고 앞으로 있을 상견례 자리나 계획하고 있던 결혼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나가려는데 시댁 식구들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사색이 된 얼굴로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막 나온 저는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 위해 예비 신랑을 불렀고 상당히 불편한 표정으로 저에게 걸어온 예비 신랑이 갑자기 제 팔을 잡고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더니 다짜고짜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더니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이제 막 나왔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왜 이러는 건데?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다들 안색이 안 좋으시던데? 그게 지금 나도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곤 전혀 예상을 못해서 부탁할 사람이 당신밖에 없는데 이거 어쩌지? 무슨 부탁인데 왜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거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면 일단 말을 해야 나도 결정을 할 거 아냐. 그게 우리가 지금 여기 식당까지 꽤 멀리 왔잖아.
그런데 하필 우리 식구들이 전부 다 지갑을 안 가져와서 계산할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우리가 당신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건데 제일 중요한 지갑을 깜빡 잊고 다들 안 가져왔다고 하길래.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졌어. 아까 너무 정신 없었잖아.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아무도 지갑은 신경을 안 썼지 뭐야. 나도 가방을 집에 놓고 왔는데 내 동생들도 어차피 부모님 차 타고 이동하니까 몸만 왔었나 봐.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다들 지갑을 가져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어머님 댁에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한참 걸렸잖아. 식당 사장님이 뭐라 하셨어? 계좌 이체 같은 것도 안 된대? 내가 해결해줘야 되는 거야? 핸드폰이라도 있으면 그 자리에서 내가 계좌 이체 시켜줄 수 있는데 가방을 집에 놓고 왔잖아. 그래서 당신이 대신 결제해 줄 수 있겠어? 집에 가자마자 내가 바로 입금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이런 부탁해서 정말 미안해. 예비 신랑의 부탁에 저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적이 처음이라 일단 카운터로 가봐야 할 것 같아 분위기를 살피니 시댁 식구들은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식당 사장님은 지금 당장 결제해 주길 원하고 있어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 전에 일단 서둘러 계산부터 하게 되었고, 시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난처해 하시길래 서둘러 식당에서 나오면서 상황을 풀어 나갔어요. 예비 신랑이 금전적인 문제는 집에 들어가면 해결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었습니다. 식사 비용은 100만 원 정도 지불을 하게 되었고,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예비 신랑은 저를 숙소에 바래다 주었어요. 가는 동안에도 좀 전의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미안해하면서 나중에 다시 통화하기로 하고 저는 숙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일정을 끝낸 뒤 긴장이 많이 풀려서 그런지 그날 기절한 듯 깊은 잠에 빠져버렸었네요. 예비 신랑은 집에 도착해서 저에게 전화를 했는지 부재중이 몇 통 들어왔길래 아침 출근길에 전화를 걸었지만 예비 신랑도 아침이라 정신이 없었는지 전화를 받지 않아 나중에 다시 통화하기로 하고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급한 마음에 휴게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제는 나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세아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 괜히 기분만 상하게 만든 것 같아 정말 미안했다. 이번 주 주말에 내 아들과 사돈댁에 인사드리러 가기로 했다면서 일 잘 마무리하고 바로 상견례 일정 알려주마. 그때 사돈분들 서울로 오시면 내가 세아가 너한테 어제 일들까지 해서 여기에서 최고 좋은 곳으로 모실 테니까 서울 구경도 하실 겸 해서 올라오시라고 전해드려라. 어제 저녁 비용은 내가 그때 너한테 주도록 하마. 괜찮지, 세아가? 시모는 상견례 장소까지 미리 알아봐 두셨는지 저희 부모님이 올라오시길 바라고 계셨어요. 제가 알기론 만약 저희 집안이 시댁 쪽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시모가 장소 섭외랑 비용 문제로 반반하거나 시댁에서 식사 비용 전부를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을 좋은 곳으로 모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신경 써주시는 건 정말 감사했지만 전날에 제가 지불했던 100만 원을 그때 한꺼번에 정리하고 싶어 하셨어요. 예비 신랑한테 받기로 했는데 시모가 직접 저에게 주고 싶다며 대신 저에게 전화를 하신 거였죠. 이런 기분을 저도 처음 느껴봐서 그런지 많이 당황스럽기는 했었어요. 시댁 식구들에게 제가 식사 대접했다고 그냥 100만 원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초대받은 입장에서 음식값을 지불했다는 게 썩 좋지만은 않았었죠. 그렇다고 바로 저에게 주시는 것도 아니고 상견례 날 한 번에 주겠다는 거 어떻게 시모에게 직접적으로 바로 100만 원을 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얘기한 뒤에 전화를 끊게 되었었죠. 시모와 통화를 끝내자마자 곧바로 예비 신랑에게 전화가 왔어요. 시모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대충 알고 있는 듯 제 기분을 살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모와 나눈 통화 내용에 대한 불만을 굳이 예비 신랑에게 표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어찌됐든 시모가 상견례 날 100만 원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았죠. 그렇게 주말이 다가오고 예비 신랑과 함께 부산에 계시는 친정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예비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 저에게 어느 정도 들어왔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별 다른 문제는 없었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예비 신랑을 좋게 봐주고 계셨어요. 엄마는 예비 사위 온다고 몸도 불편하시면서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 주셨고 좋은 분위기로 식사 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었어요. 부모님께 정말 감사했고 자연스럽게 상견례 일정 얘기가 나왔습니다. 부모님은 서울로 올라오시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셨고 그렇게 부모님과 잠깐의 시간을 보낸 뒤 저희는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네요. 아무 문제 없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크게 결혼은 문제없이 진행이 될 것 같아 걱정하지 않고 본업에 집중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상견례 날이 다가오게 되었죠. 시모가 직접 알려주신 주소로 저희 부모님과 함께 상견례 장소에 도착하게 되었고 시댁 식구들은 미리 자리에 참석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오신 저희 부모님을 보고 시부모님은 고생 많으셨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네셨고 그렇게 양가 집안 분위기는 상당히 화기애애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좋은 말들이 오고 가면서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던 도중 예비 신랑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신우들도 잠시 자리를 비우길래 저도 워낙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화장실에 미리 다녀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양가 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네요. 그렇게 볼일을 마치고 다시 자리로 들어가려 하는데 예비 신랑과 신우들이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밖에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표정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 무슨 일인가 싶어 가까이 다가가 상황을 살펴보고 있던 도중 신우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고 충격적인 말들을 듣고 말았습니다. 오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당연히 상견례식 때는 새언니가 지불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오빠는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엄마가 알아서 한다고 얘기했었잖아. 그런데 뭐가 그리 불안하다는 거야? 초장에 확 잡아야 되는 거라고. 안 그럼 질질 끌려다닌다니까. 엄마 말 들어서 나쁠 거 없잖아.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저번에도 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알아? 갑자기 엄마가 나한테 돈이 있는데도 없는 척하라고 해서 거짓말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는 상견례 식대까지 전부 다 처가에서 지불하라는 거야?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오셨어. 건강 상태도 좋지 않으신데 힘들게 오신 거라고. 여기 상견례 식대 비용 얼마나 비싼지 알고 있지? 200만 원이나 하는데 이번에도 그걸 전부 지불하라는 거야? 그럼 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 너희들은 내가 결혼하는 게 싫은 거냐? 우리가 언제 싫다고 그랬어?
엄마가 시키는 거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지. 생각이 있으셔서 그런 거니 오빠는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주면 좋겠어. 그 정도야 어려운 거 아니잖아? 엄마가 알아서 한다는데 뭐가 걱정인데? 그냥 내가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 음식 비용도 전부 다 지불할 테니까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마라. 그렇게 되면 엄마가 오빠를 가만둘 것 같아? 일단 기다려 보라고. 엄마도 다 계획이 있겠지. 괜히 섣부르게 문제를 키우지 않았으면 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오빠 지금 표정 너무 안 좋아. 화장실에 가서 숨 좀 돌리고 다시 들어와. 시댁 식구들은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외식 비용을 일부러 지불하지 않으려고 연기를 펼치고 있던 거였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시모가 전부 계획했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예비 신랑도 저에게 이런 사실을 숨기고 저를 속였다는 거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죠. 무방비 상태로 주고받는 대화를 듣게 된 터라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일단 급하게 몸을 피해 상견례 자리에 다시 참석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시곤 시부모님과 즐거운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제 얼굴을 보던 시모가 입에 침이 마를 새도 없이 칭찬을 쏟아내셨고 최고의 며느리감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이중적인 가면을 숨기고 계셨네요. 뒤이어 신우들과 예비 신랑이 자리로 돌아와 저를 살갑게 대하며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솔직히 신우들이 저를 보며 웃으면서 건네는 말들이 전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미 사악한 모습을 봐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상견례를 할 필요가 없어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시모에게 한마디 하려 하는데 예비 신랑이 표정 관리가 되지 않는 저를 바라보면서 해맑게 웃어 보이더니 제 앞에 반찬을 올려주며 비싼 음식점이라며 많이 먹으라고 챙겨주고 있었네요. 그걸 또 시모가 봤는지 놓치지 않고 서로 벌써 부부처럼 금실이 좋다며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기대된다고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시모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자리를 일어나시길래 저도 자연스럽게 시모를 뒤따르며 대화를 이어 나갔습니다. 세아가 너도 화장실 가려고? 좀 전에도 다녀오지 않았니? 이 자리가 쉬운 건 아니라서 긴장이 많이 되긴 할 거다. 그러고 보니 내가 너한테 아직 해결 못 본 게 있지? 저번에 우리 식구랑 함께 밥 먹었을 때 100만 원 정도 나왔었잖아. 그래서 이번에 주기로 했었는데 내가 글쎄 깜빡하고 현금을 안 찾아왔지 뭐야. 직접 주고 싶은데 나이를 먹다 보니 계속 깜빡하는 버릇이 생겨버렸네. 그래서 말인데 조만간 결혼식 잡을 거잖아. 그때 축의금에서 미리 정산해 주도록 하마. 그렇게 해도 괜찮지? 그래서 말인데 혹시 이번 상견례 식사 비용 좀 대신 지불해 줄 수 있겠니? 원래 시애미가 지불하기로 했었잖아. 그런데 이왕 이렇게 된 거 결혼식 날 한꺼번에 정산해 주고 싶은데 시애미 말대로 해줄 수 있지?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지불했던 식사 비용은 저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받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상견례 비용은 당연히 어머님이 지불하셔야죠. 돈 문제는 워낙 서로가 예민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일수록 더욱더 철저하게 지켜야 서로 얼굴 붉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지금 돈이 없으시면 저 사람한테 빌리면 되는 거잖아요. 왜 굳이 저한테 그런 걸 부탁하시는 거죠? 어떤 걸 보고 싶으시길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싫다는 거야? 시애미가 말하면 토 달지 말고 들어야 하는 거 아니니? 기분 좋은 날
서로 얼굴 붉히고 싶은 건 아니지? 좋은 말 할 때 오늘 상견례 비용은 세아가 네가 지불하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꼴랑 식사 비용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시애미 앞에서 돈을 아끼려는 거니? 시모는 저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며 화장실로 들어가셨고 다시 자리로 돌아온 저는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비 신랑은 돌아온 저를 바라보면서 얼굴 표정을 살피고 있었고 제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예비 신랑을 노려보고 있자 급하게 제 손을 잡더니 저를 밖으로 끌고 나왔어요.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역시나 저에게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 신랑에게 전부 다 알고 있었다며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노려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신경질적으로 화를 내고 말았어요. 예비 신랑은 미안하다면서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결혼 전부터 이런 식으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미끄러졌는데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좀 전에 어머님이랑 대화를 했는데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나보고 상견례 비용까지 전부 다 지불하라고 화를 내시더라? 이 결혼 내가 원해서 하는 거야? 내가 인사드리러 갔는데 식사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거짓말하기 전까지는 이해하고 있었어. 오늘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결혼식 날 축의금으로 주시겠대. 그 말이 무슨 뜻이겠냐고. 돈을 아예 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잖아. 저런 식으로 나오시는데 내가 이 결혼 해야 할까? 당신도 나한테 거짓말로 속였잖아. 내가 정말 미안해. 나도 엄마가 시키는 일이라 어쩔 수 없었는데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게 될 줄은 전혀 몰랐었어. 이번 한 번만 넘어가면 안 될까? 앞으로 내가 정말 잘할게. 이 문제로 우리 사이가 멀어지면 안 된다고.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 당장 해결한다고 해서 그 다음은 안 그러실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를 속이려 들 테고 내 지갑에 있는 돈을 뺏으려고 계획하시겠지. 벌써부터 이렇게 나오시면 2번, 3번은 원래 더 쉬워지는 거야. 우리 그냥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어. 예비 신랑은 저에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애원했지만 이제 저는 마음을 돌려버린 상태였죠. 저희 둘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다시 자리로 돌아왔고 어느 정도 상황이 끝난지라 양가 부모님 인사를 끝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시모가 저희 부모님 몰래 뒤에서 상견례 식사 비용 계산서를 건네주셨어요. 받지 않으려 했지만 계속 계산서로 옆구리를 툭툭 치시길래 어쩔 수 없이 계산서를 건네받은 뒤에 부모님이 안 보실 때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작에 이럴 건데 뭐하러 안 좋은 말까지 듣게 만들어? 너도 그렇고 나도 기분만 안 좋아졌잖니. 오늘 하루 애썼다. 어머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버님도 살펴 들어가세요. 그리고 당신은 이거 가져가. 영수증도 챙겨갈 거지? 지금 뭐 하는 거니? 왜 카드를 내 아들한테 건네주는 거야? 옷이라도 한 벌 사라고 건네준 거니? 이제야 눈치 좀 생겼구나. 엄마, 이 카드 제 거예요. 엄마 때문에 파혼하자는 말까지 나왔다고요. 저 사람 처음 인사 왔을 때 식사 비용 제가 이자까지 쳐서 계좌로 이체시켜줬어요. 그리고 장인 장모님께서 가까운 것도 아니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셨는데 상견례 식대 200만 원을 왜 저 사람이 지불해야 되는 건데요? 엄마의 행동이 저도 납득이 안 가서 제 카드 건네줬어요. 뭐라고? 그럼 지금 상견례 식사 비용 200만 원을 너 카드로 결제를 했다는 거야? 왜 엄마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데 당장 취소하고 세아가한테 카드 바꿔라. 안 그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겠어? 제가 왜 저 사람 카드를 받아요? 저희 파혼했어요. 이제 남남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결혼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각자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하는 게 모두의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 식사 맛있게 잘했어요. 확실히 비싼 곳은 달라도 너무 다르네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너무 만족하셨어요. 시모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당장 제 카드로 결제하라면서 달려드셨고 들고 있던 가방을 갑자기 뺏으시더니 가방 속에 있던 지갑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갑 안에 있던 카드를 전부 다 꺼내더니 예비 신랑 카드로 결제한 걸 취소하고 제 카드로 결제하려는 순간 지갑에서 청박 명함 하나가 떨어졌고 그걸 주워서 살펴본 시모는 사색이 된 얼굴로 혼비백산하고 말았습니다. 그 명함은 청박으로 아빠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반대편에 청박으로 그려져 있는 그림을 확인한 대표 이름이 아빠로 되어 있는 걸 재차 확인하면서 저에게 물어본 질문에 모든 걸 솔직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빠는 부산에서 요트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명함에 요트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예비 신랑도 알지 못했었어요. 부모님께서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아빠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동안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저를 금전적으로 이용하려 드는 모습을 아시게 된 부모님께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고 시모는 아빠가 요트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갑자기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그 자리에서 용서를 구하시더니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며 잠깐의 실수를 넘어가 달라고 애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시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고 저희는 파혼을 선택하게 되었네요.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이 저와 예비신랑 사이까지 멀어지게 만들어버린 충격적인 사건이 되어버렸고 시모는 신우들을 데리고 저희 회사까지 찾아와 그 사람과 다시 만나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절대 받아주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하며 더 이상 엮이지 않았어요. 저런 쓰레기 같은 집안과는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네요. 이래서 아빠가 웬만하면 숨길 수 있는 건 결혼식 전까지 밝히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하셨는데 부모님 말을 듣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앞으로 2번 다시 그 집안과는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런 시댁 집안의 행동에 대해 이해되시나요? 처음 겪게 된 상황이라 정말 당황스럽기만 하네요. 똥차 지나갔으니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도 언제나 가정에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여자입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할지 몰라 여러분들께 도움을 받고 싶어 병실에 입원해 있는 동안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풀어보려 합니다. 15살 때 저희 부모님의 관계가 심각하게 안 좋아지면서부터 제 인생의 변화는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방에서 부모님이 서로 싸우면서 나누는 대화는 헤어짐을 예고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게 기억나진 않지만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은 서로 마주치기만 하면 얼굴을 붉히셨고 항상 엄마가 집을 나가셨어요. 그때마다 아빠는 술을 드셨고 몸도 가누지 못한 상태로 술 냄새를 풍기면서 저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곤 항상 반복되는 말을 하셨었죠. 불안정한 가정에 태어나게 해서 미안하다며 아빠가 많이 부족한 탓에 엄마가 계속 밖으로 나간다는 말을 하셨어요. 8살 정도 되었던 저는 부모님의 안 좋은 모습들 때문에 항상 불안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엄마는 계속 이혼하자는 말을 하셨고 아빠는 가정을 절대 깨고 싶지 않다며 이혼을 막으려고 애쓰셨어요. 그렇게 불안했던 가족은 결국 제가 15살 때 아빠도 포기를 하게 되셨어요. 그때 당시 두 분은 정말 오랫동안 언성을 높이며 거친 대화를 주고받더니 물건을 던지는 소리가 들려왔네요.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어? 당신은 정말 가정을 무너뜨리고 싶은 거냐고?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거야? 내가 뭘 어쨌는데 이 답답한 집구석에서 그만 살고 싶다는 게 잘못된 거야? 당신이 벌어오는 돈으로 우리 가족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잖아. 당신만 능력 부족이지? 밖에 나가면 널린 게 능력 많은 남자더라고. 아직까지 나한테 접근하는 남자들이 많은데 더 늙기 전에 제대로 된 남자 하나 잡아서 내 인생 펼쳐봐야 하지 않겠어? 당신이 가정을 지키고 싶으면 다른 남자들처럼 돈을 많이 벌어오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못할 거면 나 붙잡을 생각 하지 마. 지금까지 많이 버텨왔다고. 그럼 우리 딸이 겪게 될 아픔은 어떻게 할 건데? 당신 이렇게 무책임한 여자였어?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겠지. 나는 안 힘든 줄 알아? 혜은이는 왜 상처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이기적인 여자였어? 두 분은 계속해서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다가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셨어요. 엄마는 제가 겪게 될 아픔은 안중에도 없으셨어요. 오로지 혼자만 살겠다며 가정을 무너뜨리고 마셨죠. 그렇게 되니 아빠도 실패한 결혼 생활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리셨는지 돌발 행동을 보이셨고 아빠가 먼저 짐을 챙기기 시작하셨어요. 엄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내시자 아빠는 해외로 나가 돈 많이 벌어올 거라며 벌써 모든 걸 준비해 두신 상태셨습니다. 엄마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셨는지 아빠를 말리며 제 옆에 남아주길 바랬지만 이미 아빠는 귀를 닫으신 상태라 아무것도 들리지 않으셨네요. 결국 아빠는 해외로 나가셨고 엄마와 저 단둘이 남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자 저를 짐스러워 하셨어요. 자유를 위해 이혼을 선택한 건데 제가 걸림돌이 되어버린 상태였죠. 아빠가 떠난 지 몇 달이 지나고 엄마는 도저히 안 되겠던지 방에서 나오지 않던 저를 거실로 부르셨고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무책임한 분이신 줄 몰랐어요. 그래도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조금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건지 상처되는 말을 하셨습니다. 너도 이제 15살이면 다 컸잖아? 혼자서 지낼 수 있는 충분한 나이인데 엄마가 옆에서 챙겨주지 않아도 되지? 먹고 살 정도는 뒤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라. 그게 너도 속 편하지 않겠어? 엄마가 너한테 이런 말 했다고 상처받거나 서운한 건 아니지? 솔직히 지금 우리 가정이 정상은 아니잖아. 앞으로 각자 갈 길 가야 할 텐데 미리 좀 연습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어차피 성인이 되면 너도 이 집에서 떠날 거잖아.
앞으로 5년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금전적인 지원은 해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혼자 지내고 있어라. 그렇게 할 수 있지? 엄마 말이 끝나는 순간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고 엄마는 저에게 10,000원 몇 장을 제 손에 쥐어준 뒤 급하게 밖으로 나가셨어요. 아빠는 해외로 떠나버리시고 엄마는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저를 집에 혼자 남겨둔 채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조용해진 집보다 그래도 두 분이서 지지고 볶았던 때가 오히려 더 좋았다고 느껴지던 순간이었습니다. 꼴의 부모님이라고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했었는지 홀로 남겨져 버린 저는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15살 때 제가 짊어져야 할 무게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너무 컸기 때문에 감정 조절이 쉽지 않았어요. 일찍부터 홀로 지내와서 그런지 또래들에 비해 많이 성숙해져 버렸고 엄마는 충격적이게도 제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금액을 주셨어요. 그렇게 몇 달에서 몇 년이 흘렀고 5년이 지나면서 법적으로 인정받는 성인이 된 이후 진지한 분위기를 만들어 저에게 말을 붙이셨어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성인이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아픔을 줄지는 몰랐네요.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너도 알아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나이잖아? 웬만하면 숙식 제공해주는 일자리를 알아봐라. 정말 대단하세요. 엄마는 저를 단 한 번도 딸로 생각한 게 아니라 짐스러운 존재로 느끼고 계셨던 거죠? 어떻게 성인이 되자마자 저를 내칠 수가 있어요? 엄마는 저를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대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금까지 데리고 있었던 거야. 나도 사람이야. 조금의 양심은 있어서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준 거 안 보이니? 쓸데없는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서둘러 숙식 제공해주는 직장이나 알아봐. 5년 동안 너 혼자 살아오면서 충분히 적응하고 살아왔었잖아? 이 집구석에 붙어 있어봤자 뭐하니? 좋은 기억이 있는 공간도 아닌데. 이 집 부동산에 내놨거든? 조만간 처분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서둘러 움직이는 게 좋을 거다. 엄마는 여기까지가 끝이야. 원래 계획은 너희 아빠가 곁을 지켜주는 거였지만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떠맡게 되긴 했는데 성인이 될 때까지 엄마의 의무를 전부 이행했으니 앞으로 서로 연락하지 말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엄마는 그렇게 저와의 인연을 끊어내었고 저는 숙식 제공해주는 일자리를 알아봐 집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저에게 생활비는 있어야 할 것 같다고 50만 원을 손에 쥐어주며 2번 다시는 엄마 찾지 말라고 몇 번이나 신신당부하더니 저를 등진 채 멀리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던 어떤 남자와 함께 손을 잡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가 살던 집은 다른 사람이 이사와서 살게 되었고 엄마와는 2번 다시 만날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홀로 외로이 살아가면서 저는 여기저기 숙식 제공해주는 일자리만 찾아다니며 조금씩 돈을 모아 작은 원룸에 들어가 살 수 있을 정도까지 만들게 되었어요. 사회생활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언니 동생들과 가끔 만나 외로움을 달래면서 제 나름 살 길을 찾아가게 되었고 부모님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된 이후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 10년의 시간이 흘러버렸고 원룸에서 투룸으로 키워가며 제 인생을 소모해서 얻은 투룸 전세는 저에게 많은 의미가 있었어요. 노력한 만큼 얻은 결과이기도 하지만 언젠가 만나게 될 부모님께 제가 조금은 성장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부모님 없이 홀로 지내오는 시간 동안 제일 힘들었던 건 저녁에 어두운 방에서 잠을 청할 때 귀에서 들리는 소리가 저를 항상 괴롭히고 있었어요. 누군가 홀로 지내는 공간에 들어올까봐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었죠. 편안한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푹 잘 수 없는 공간이기도 했었어요. 누군가 불쑥 들어올 것만 같은 걱정들이 저를 항상 괴롭혔습니다. 병원에서는 제가 겪어온 삶이 언제나 불안정했기 때문에 문제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가정을 제가 꾸려야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을 거라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부모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모습들은 오히려 결혼은 좋지 않은 거라고 인식이 되어 있어서 거부감이 먼저 들었었죠. 하지만 반대로 저와 연애를 하고 있던 남자는 하루빨리 결혼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길 원했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와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고, 의사에게 상담받은 것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네요. 시모는 제 사정을 전부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사람이 제 과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살아왔던 삶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았죠. 그리고 시모는 과거에 아픔이 있는 저를 많이 공감해 주셨고, 엄마처럼 생각하라며 저를 아껴 주셨습니다. 시모도 꽤 오래전에 배우자와 사고로 사별하신 뒤 그동안 많이 외로웠었다며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은 행복하다고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저 또한 오랜 세월 동안 혼자 지내면서 부모님 품은 잊고 살아왔었기 때문에 시모의 따뜻한 관심과 손길은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이 사람과 결혼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모는 결혼을 하게 된다면 함께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계셨어요. 저도 그런 시모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고, 함께 지내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홀로 지내면서 살아오다 보니 함께 지내는 게 좋은 선택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댁 식구가 되었고, 살던 집을 처분하고 시댁에 들어가 새 살림을 차리게 되었어요. 결혼식은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진행이 된 터라 저희 부모님의 빈자리가 크게 와닿진 않았어요. 그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서로 이해하며 새로운 환경에 맞춰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시댁 생활을 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시모의 행동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가끔 가다가 저희 부모님이 언성을 높이며 싸우셨던 기억들이 떠오를 정도로 비슷한 느낌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조금씩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점점 크게 느끼게 되자 시모와 대화로 풀어가야 할 것 같아 따로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시모에게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님, 요즘 제가 모르는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최근 들어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서 많이 당황스러워요. 아무 일도 없는데 뭐가 달라졌다는 거니? 나는 언제나 너한테 한결같이 대했는데 네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어머님께서 저를 너무 막대하시잖아요. 이 집에 가정부로 들어온 것도 아닌데 돈 받고 일 시키는 사람처럼 대하시는 게 저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자신이 없어요. 얘가 나를 아주 이상한 사람 취급하네. 내가 가정부 취급을 했다고?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집안일 하는 건 당연한 거지. 내 아들 빨래는 괜찮고 시엠이 빨래하는 건 싫다 이거야? 그리고 매끼니 식사 준비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고? 그럼 너는 우리 집에 들어와 살면서 뭘 하고 싶었던 건데? 내 아들이 돈 벌어오는 것만 축내며 살려는 거였니? 제가 다니던 회사 그만두라고 하신 것도 어머님이 집안일 배우라고 하도 그러셔서 회사를 그만둔 건데 그이가 혼자 본다고 지금 그걸 제 탓으로 돌리시는 건 아니시죠? 딸처럼 대해주시겠다면서요. 그럼 서로 이해하고 도와가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런 취급받으려고 어머님 며느리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앞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너하기 달려있는 거지. 과거가 불쌍해서 걷어들여 줬더니만 고마운 건 생각 안 하고 벌써부터 불만이야? 혼수 하나 제대로 해온 것도 아니고 딸랑 몸뚱이 하나 들어왔으면 쥐 죽은 듯이 지내면 되는 거지. 이런 걸로 불만을 삼아? 시모는 가진 것도 없이 몸만 들어왔기 때문에 시모가 저를 대하는 행동들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집안일은 뭐든 저를 시키셨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 시모와의 갈등은 점점 더 심해졌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편에게 시모와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남편의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남편은 제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부족한 만큼 몸으로 때우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어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 나한테 그게 할 소리야? 어떻게 몸으로 때우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많이 힘들다고 했잖아. 그럼 당연히 당신이 내 남편이니까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고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님이랑 안 좋았던 일들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데 내 말을 자르면 어쩌자는 거야? 안 들어도 뻔한 건데 뭘 더 듣고 있어? 그리고 우리 엄마가 괜히 그랬겠어? 당신한테 부족한 면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 지적을 한 건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분위기만 안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지금 당장 엄마한테 달려가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불만들 얘기해주면서 편들어주면 엄마 입장은 뭐가 되겠어? 가방끈이 짧아서 생각도 짧은 거야? 아니면 부모가 없어서 윗사람 대하는 방식을 모르는 거야? 당신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준 것만도 우리 엄마한테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내가 봤을 때 무조건 당신이 잘못한 거니까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잘할 생각을 해야지. 안 그래?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내일 새벽같이 나가야 되는 날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남편도 제 편은 아니었어요. 연애 기간이 짧은 것도 아니었는데 전혀 알지 못했던 남편의 모습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죠. 조금도 저를 생각해 주려 하지 않는 모습에 마음이 너무 아파지면서 과거의 부모님이 싸웠던 기억들이 또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걸었던 길을 똑같이 가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싫게만 느껴졌고 더 이상 기댈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되자 결혼 유지를 오래 할수록 저에게 안 좋은 영향만 끼칠 것 같아 남편과의 관계를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그래서 시모에게 앞으로 이런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 함께 살아가기가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하자 얼굴을 붉히시더니 난리를 치셨고 한 번 들어오면 끝이지 어딜 나가려 드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집안의 가정부가 되려고 시집 온 게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시모는 저와의 관계를 해결하려는 게 아닌 강압적으로 나가셨어요. 이대로는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가려 했고, 그렇게 되자 시모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며 제 머리채를 잡아 패대기 치셨습니다. 결국 시모가 저를 힘으로 누르시더니 한 번 들어왔으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면서 방으로 밀어 넣으셨고, 잠시 뒤 이상한 통 하나를 들고 오시더니 뚜껑을 열어 이상한 냄새가 나는 무언가를 제 머리 위로 부으셨어요.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치려 했지만 시모는 저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머리채를 잡고 끈으로 묶으셨네요. 냄새를 맡아보니 제 머리에 부으신 건 접착제였고 천장에 끈을 하나 내려 머리카락이 움직이지 못하게 묶으셨습니다. 강하게 붙어버린 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비명을 지르면서 시모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쳤지만 제 말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곤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을 넣더니 잠시 뒤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리면서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방으로 계속 밀어넣고 계셨네요. 그리곤 시모는 저에게 밤새 일하라며 부엌거리를 저에게 던져 주셨습니다.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화를 내신 뒤 문을 닫으셨고, 이런 일은 처음 당했던지라 시모가 너무 무서워서 방에 한가득 쌓인 부엌거리를 하나씩 처리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오면 시모의 상식 밖의 행동을 보고 저를 풀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퇴근한 남편이 방문을 살짝 열곤 저와 눈이 한번 마주치더니 급하게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했지만 거실은 조용했고 시모는 일정량을 끝내지 못하면 밥도 없다면서 더 악독하게 나오셨어요. 머리는 접착제가 붙어서 머리를 지속적으로 조여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었어요. 그렇게 되니 잠깐 눈도 못 붙일 정도로 힘든 상황 속에 부엌거리를 계속하게 되었었죠. 제가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지 삶이 너무 원망스러워 눈물을 참지 못하게 되자 저희 부모님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된 것 같아 더욱더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저에게 다가왔고 저는 그 목소리를 향해 목이 터져라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자 밖에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더니 방문이 열렸고 저는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 모습을 본 아빠는 경악을 하며 서둘러 저를 구해주셨어요. 2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으신 건지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많이 놀랐지만 아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나뿐인 내 딸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놔? 내가 너희들을 가만 놔둘 것 같아? 이봐요. 그쪽이 아빠 자격이라도 있으신가요? 오랜 기간 동안 딸 앞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으면서 어디서 애비 타령을 하고 있는 거야? 제가 과거의 일을 하나도 모를 것 같아요? 그냥 버리고 해외로 도망쳤다면서 이제 와서 아빠 행세를 하시겠다? 얘가 이런 대접밖에 못 받는 것도 그쪽이 가정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이 꼴이 된 거 몰라요?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자네가 내 딸과 결혼한 배우자이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심각해지도록 그냥 놔두면 되겠어? 서둘러 정리를 해야지. 내 딸은 데려갈 테니 지금 문제는 차후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죠. 어딜 데려가시려고요? 이제야 나타나서 아빠 노릇 하시려고요? 제가 이 사람 남편이니까 제 허락 없이는 데려가지 못합니다. 아빠는 시모와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을 보고 분노를 억누르며 일단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시모와 남편이 아빠를 가로막아서며 절대 밖으로 못 나가게 하려 문 앞을 버티고 서 있자 아빠는 그 자리에서 힘들게 부여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고 남편 얼굴에 손을 올린 뒤 방 한쪽 구석에 있는 접착제로 남편과 시모의 머리에 똑같이 부어버린 뒤 제 머리에 묶여있던 끈을 시모와 남편을 제 앞에 묶어버렸네요. 시모와 남편은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아빠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뒤에야 아빠는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들은 제 머리가 접착제에 달라붙은 걸 보고 경악을 했고 긴 머리를 전부 잘라내야만 했어요. 붉게 염증도 올라와 그날 하루는 병실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경찰이 병실로 들어와 시댁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아빠와 대화를 주고받으며 어떤 상황이었는지 물었고 뒤이어 남편과 시모가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어요. 제가 경찰에게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전부 다 설명한 뒤에 나중에 법적으로 절차 진행할 거라며 얘기하자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이상 치료가 끝나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상황 설명을 해 주신 뒤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아빠와 저는 한참 동안 서로 말이 없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고 아빠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저를 힘들게 한 것 같아 미안하다면서 괴로워하셨습니다. 제가 있는 곳을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물어보니 아빠는 엄마를 통해서 제가 있는 곳을 알게 됐다며 슬픈 표정을 보이셨어요. 알고 보니 아빠는 엄마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는 걸 미리 알고 있었고 거주지도 예전부터 알고 있던 터라 2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으신 뒤 저희 집을 먼저 찾아갔는데 엄마가 집을 처분하게 되면서 남자의 집을 찾아가게 된 거였고 그곳에서 엄마와 20년 만에 만나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를 버린 행동에 대해 아빠에게 설명하면서 그동안 잊고 살다가 지나가던 길에 제가 남편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행복해하는 얼굴 표정을 보며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거주지까지 따라온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엄마는 제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잘 살아가길 기도하며 집으로 돌아가셨다는 걸 아빠를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도 그때 당시 엄마가 하도 돈에 집착해서 그동안의 결혼 생활이 너무 질려버렸던지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무작정 해외로 떠나버린 건데 세월이 지나면서 아빠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20년이나 흘러버린 뒤에야 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 찾아왔다고 하네요. 해외에 이미 안정적인 거주지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며 저도 같이 가길 원하시고 계세요. 아빠는 시댁과의 일을 전부 다 정리해주겠다며 끝나는 대로 저와 함께 아빠가 있는 곳으로 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컸고 이제야 나타난 아빠가 너무 원망스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빠에게 도움을 받은 뒤에 남편과 이혼을 하고 갈라선 뒤 보호를 받고 싶긴 하지만 아빠는 이미 해외에서 다른 분과 살림을 차렸는데 제가 굴러 들어오는 돌이 될까봐 섣불리 아빠의 말을 들어줄 수가 없네요. 그렇다고 이 험난한 세상 또다시 홀로 외롭게 살아가기에는 제가 너무 많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 저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나요? 20년 만에 찾아온 아빠가 용서를 구하곤 있지만 그동안 정말 힘들게 살아오면서 원망만 쌓인 상태인데
모든 걸 잊고 아빠 곁으로 들어가는 게 좋은 선택일까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힘들었던 모든 고통들이 잊혀질까요? 지금 현재 시모와 남편이 제일 끝쪽 병실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 저희는 병원을 옮기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께 하루라도 빨리 제 상황을 알려드리고 도움을 받고 싶어 급하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어요.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시고 진심이 담긴 답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천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결혼식이 진행이 되어야 했지만 시댁 식구들의 잘못된 행동들이 결국 브레이크를 밟게 만들었네요. 왜 한국 사회가 전 세계에서 저출산 위기에 속하는지 이번 계기를 통해 많은 걸 느낄 수 있었고 아직까지 이런 인식들이 결혼을 망설여지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오고 가게 되었고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놓은 상태였었죠. 예비신랑 밑으로 신우가 셋이나 있었는데 장남인 예비신랑이 결혼을 해야 신우들도 신랑감들이 있어서 시집을 가려고 벌써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신우들이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기 전까지도 제 심기를 건드는 일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저희 둘 사이를 크게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결혼식이 한 달 남짓 남았을 때 예단 보낼 준비를 하면서 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남들 하는 것만큼만 간단하게 하자며 저에게 부담을 주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이왕 해드리는 거 요금 먹지 않아야 했기에 경제적인 능력선에서 최대한 좋은 걸로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이런 상황을 예비 신랑도 잘 알고 있어서 제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전부 다 파악하고 있었는데 시부모님 초대로 시댁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 시모가 저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아무래도 예단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닌데 굳이 무리할 필요 없다. 서로가 부담을 느끼면 안 되는 거 알지? 오늘 저녁 한 끼 하자는 것도 혹시라도 불필요한 예단 목록이 들어가 있을까봐 그게 걱정돼서 확인차 보자고 한 거다. 내 아들한테 들어보니 대충 정해놓은 목록이 있다며? 너희가 앞으로 결혼 생활하는데 금전적으로 지출되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걸로 지장을 주면 되겠니? 아껴야 잘 사는 거야. 우리가 없는 물건들도 아니고 지금까지 없이 잘 살았는데 괜한 사치는 오히려 안 좋을 뿐이다. 그냥 내 아들과 잘 먹고 잘 살면 시애미는 그걸로도 충분히 만족하니까 조정할 건 과감히 없애자꾸나. 그걸 왜 엄마 혼자 기준을 정해요? 저희들도 의견도 들어봐야죠. 남들 다 하는 건데 당연히 우리도 해야 된다고요. 엄마는 항상 오빠만 생각하더라. 이럴 때 받고 싶은 거 얘기하는 거지. 두 번의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조용히 하지 못해? 어른들 대화하는데 왜 끼어드는 거야? 너희들은 나중에 이런 상황 안 올 줄 알아? 영촌이가 이번에 결혼하면 줄줄이 시집갈 생각하고 있으면서 자기 욕심만 챙기다 보면 나중에 너희들한테도 똑같이 돌아가는 거다. 아직 상견례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그런 생각하면 뭐해요?
엄마 아빠는 꼭 오지도 않는 일을 미리 생각하시더라. 너희들은 동생으로서 오빠가 잘 사는 걸 보고 싶지 않은 거니? 이런 걸로 집안 분란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조용히 있어. 새언니, 저희들은 엄마 의견이랑 다르니까 가격대 높은 걸로 부탁드려요. 이왕이면 명품 가방으로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도 한 번 받는 건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받아야 저희들도 만족하고 앞으로 새언니한테 잘하죠. 시부모님과 다르게 새 신우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신우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걸 받지 못할까봐 상당히 예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요즘 세대는 주위에서 예단 같은 거 거의 안 한다며 괜한 욕심 부리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신우들은 시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저에게 명품 가방을 원한다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댁 집안도 그렇고 저희 집안도 형편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새 신우들의 욕심을 채우는데 부담스러운 건 당연했어요. 그런데 주고받는 대화를 묵묵히 듣고 있던 예비 신랑이 약간 제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졌네요. 너희 새언니가 그 정도 능력도 없을까 봐? 걱정하지 말고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야. 명품 가방 그거 이번 기회에 하나씩들 장만하면 되는 거지. 남들 다 하는 거 우리만 안 하면 그것도 나중에 서운한 말 나오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도 이 사람 눈치 볼 생각 말고 그냥 주는 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부담은 아주 잠깐이라니까요. 주위에서 모임 가지면 나중에 예단 뭐 받았는지 그런 말들 주고 받는다면서요. 괜히 쓸데없는 말 들어서 상처받지 마시고 넉넉하게 챙겨가시면 될 것 같네요. 역시 오빠가 이런 건 중간 역할을 잘해준다니까. 이래야 우리가 눈치 안 보고 원하는 걸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영천이 너는 지금 새아가 옆에 있는데 왜 쓸데없이 입을 나불거리고 있어? 소박하게 돈 모아 살아갈 생각 안 하고 이번 기회에 한몫 제대로 챙기겠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새아가 기분이 어떻겠니? 쓸데없는 말 할 거면 그 입 좀 다물고 있어라. 엄마는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저는 당연한 걸 얘기해 드리는 거라고요. 형식적인 걸 뭐하러 거부하시는 건데요? 그래요, 어머님. 알아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신경 좀 썼으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 봐요. 이 사람도 똑같이 생각한다니까요. 앞으로 벌면 되는 건데 뭐가 걱정이에요? 남들은 빚내서 예단 들어온다던데요. 처음 겪어본 예비 신랑의 모습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시부모님도 당황하셨는지 어이없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예비 신랑은 새 신우들과 쿵짝거리며 뭐가 그리 즐거운지 저는 신경도 쓰지 않고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그 자리는 저에게 상당히 불편하게 다가와 표정 관리도 잘 되지 않을 정도로 예비 신랑의 생각 없는 말은 저에게 너무 큰 실망을 안겨주었어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라도 있으면 본전이라도 할 텐데 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댁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밖으로 나오자 예비 신랑은 저를 바래다 준다며 뒤따라 나오길래 좀 전의 상황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근처 카페에서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는데 예비 신랑 입에서 상상도 못한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 입장도 좀 생각을 해줘야지. 우리 부모님은 예단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니까 동생들이 계속해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었잖아. 거기에다가 나까지 부모님 편 들어줬어 봐.
그럼 집안이 아주 난리가 났었겠지? 그렇게 되면 당신 먹던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못했을걸? 걔들이 워낙 욕심이 많아서 내가 직접 나서지 않았다면 훨씬 더 안 좋은 분위기가 조성됐을 거라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건데? 불을 붙였으면 당신이 수습까지 해야 되지 않겠어? 좀 더 지혜롭게 처신했어야지. 계획도 없던 예단 목록을 추가하면 어쩌자는 거야? 명품 가방이 누구 집 개 이름이냐고. 무조건 해줄 것처럼 얘기해서 신우들 마음만 들뜨게 한 것뿐이라고. 그건 지혜롭게 처신한 게 아니잖아. 신우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만 올려버린 거잖아. 어차피 딱 한 번 하는 건데 눈 딱 감고 그냥 애들이 원하는 거 비싼 걸로다가 제대로 한번 선물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예비 신랑의 생각 없는 말은 저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어요. 일만 더 크게 저지른 상태로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듯한 얼굴로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 한 번은 넘어가 주기로 했어요. 결국 이런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괜찮은 가방 하나 선물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도 이왕 해주는 거 괜찮은 걸로 신중하게 알아본 뒤에 준비한 예단을 들고 예비 신랑과 함께 시부모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12시가 넘어서 방문했기 때문에 점심 식사를 먼저 하게 되었고 나쁘지 않은 분위기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쯤 신우들이 예단 물품들을 궁금해하길래 거실로 자리를 옮겨 기본적인 예단 물품을 시모에게 전달해드렸고 신우들에게는 그래도 희소성이 있는 가방을 전달해 주었네요. 들뜬 모습을 보이던 새 신우들은 급하게 포장지를 뜯고 상자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했는데 물건을 꺼내자마자 얼굴 표정이 확 바뀌면서 저에게 불만을 털어놓았어요. 새언니, 설마 이 가방을 저보고 사용하라고 주신 건 아니죠? 제가 저번에 분명 명품 가방이라고 얘기했을 텐데요. 그 가방 명품 가방이에요. 쉽게 구할 수 없는 건데 마음에 안 드세요? 정말 신중히 고른 물건인데 가격도 저렴하지 않아요. 200만 원이나 하는 타조백인데 없어서 못 구할 정도예요. 어떤 상품을 원하는지 딱 정해서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저보고 알아서 준비해 달라길래 저 딴에는 그래도 신경 많이 쓴 건데요. 처음 봐서 그렇지 생각보다 많이들 가지고 다녀요. 200만 원밖에 안 해요? 고민 끝에 결정한 물건이 겨우 200만 원짜리 가방이라고요? 새언니가 정말 센스가 없네. 저희가 대충 얘기했으면 뭘 원하는지 충분히 알고 계셨을 텐데 생각을 너무 깊이 하셨나 보다. 솔직히 500만 원 이상 되는 샤넬 가방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가 봐도 이 가방은 그냥 동대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 아닌가요? 이걸 누가 200만 원짜리라고 생각하겠어요. 딱 봐도 10만 원도 안 될 것 같아 보이는데 다시 도로 가져가세요. 너희들은 신경 써서 줘도 싫다는 거니? 받지 말거라. 쟤들이 배가 불러서 그래. 그냥 전부 다 반품하고 너희들 결혼하는데 보태거라. 주는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좋게 받아줘야지. 그동안 이 가방 고르려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 막내 너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예 포장 자체를 뜯지 않고 있네. 애들이 싫다는데 그냥 반품하고 샤넬백으로 다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희들이 원하는 명품 가방이 뭔지 정확하게 알려주면 교환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중간 역할을 해줘야 교통정리가 된다니까. 아까 500만 원짜리 그 가방이 어떻게 생긴 건데? 너 지금 애들한테
500만 원 이상 되는 명품 가방을 예단으로 사주라는 거니? 얘가 저번에도 그러더니만 정말 정신 나갔구나. 뭐가 잘못됐어요? 저희 쪽에서 집 마련했으면 당연히 그에 맞게끔 준비를 해야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명의만 너로 되어 있는 거지. 대출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그 많은 대출 빚을 혼자 갚겠다는 거야? 앞으로 결혼 생활하면서 같이 갚아나갈 텐데 그럼 당연히 한 푼이라도 아껴서 대출 빚을 갚아야 하는 게 맞는 거잖니. 셋이 합쳐서 1,500만 원을 사용하라고? 너 결혼은 하고 싶은 거야? 이러다 세아가 도망가기라도 하면 그때 가서 후회하려고? 내가 봤을 때 이것도 상당히 무리한 건데 받지 않을 거면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아. 이것도 감지덕지지. 한 번만 더 쓸데없는 얘기하면 그때 너희들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엄마는 왜 맨날 세원이 편만 드는 건데? 원래 예단 받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엄마도 잘 알면서 왜 그래요? 예단은 집안의 사정에 맞게 알아서 성의만 보이는 거지. 그 이상을 바라는 게 예단이 아니다. 도로다 내놓거라. 시모는 신우들의 손에 들려있는 타조백을 전부 뺏은 뒤 제 옆에 올려두면서 사치 부리지 말라며 전부 다 반품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시모가 흥분을 하면서 화를 내자 시부도 옆에서 거들어 주시자 예비 신랑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버렸어요. 동생들한테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선물을 해주고 싶었는데 이왕 쓰는 김에 돈 좀 더 얹어서 고가의 명품백을 준비하라며 또다시 신우들 앞에서 어이없는 말을 뱉어대고 있었습니다. 신중하게 선택해서 고른 물건들을 쓰레기 취급하는 신우들한테도 정말 기분이 안 좋았지만 저는 예비 신랑이 더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한 번은 그렇다 쳐도 두 번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한데요. 그동안 몇 번 참긴 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사람이 빚 없이 집을 해온 것도 아닌데 한 살림 차리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명품 가방을 500만 원짜리나 되는 걸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요구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어머님께서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니까 지금 목소리를 높이신 건데 왜 당신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지 나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좋아질 수 없다는 거 몰라? 아가씨들이 선을 넘는 행동을 보이면 당신이 중간에서 자를 건 단호하게 끊어내줘야 더는 분란을 만들지 않는 건데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만 시키고 있잖아. 원래 이런 성격인데 내가 그동안 알지 못한 건진 잘 모르겠지만 오늘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하려 했는데 내 인생에 있어 제일 후회스러운 날인 것 같아. 그리고 제가 듣기론 오빠가 결혼을 해야 아가씨들도 시집을 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 남지 않은 결혼이 성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당히들 해야지. 어떻게 된 게 이 집에 큰 며느리로 들어올 사람을 이겨먹으려 들어?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 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취급 받으려고 이 사람과 결혼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가씨들이 저를 이렇게 막대하고 곧 있으면 남편 될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솔직히 지금 마음으로는 이 결혼 없던 걸로 하고 싶네요. 이렇게 상황을 끌고 가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오늘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볼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랑 다시 좀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 이래서 결혼식에 발 들이기 전까지는 모른다고 하나 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와놓고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요? 오빠가 먼저 가야 저희도 뒤따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걔에게 차질이 생긴다고요. 아빠가 무슨 말이라도 좀 해줘 봐요.
이대로 새언니 보내실 거예요? 일단 이런 기분으로는 모두가 좋은 말이 오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일찍 들어가서 쉬거라.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시부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시부모님께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린 뒤 현관문 밖을 나섰습니다. 예비 신랑과 신우들은 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지 집으로 돌아가려는 저를 뒤따라와 붙잡으려 했지만 시부 말대로 좋은 말은 오고 가지 않을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를 따라오면서 불러도 대꾸하지 않았네요. 그러자 멀어져 가는 저를 향해 결혼이 무산되는 순간 자기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며 뒤통수가 따가울 정도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저를 끈질기게 따라오면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말을 해달라며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화를 내더니 대꾸를 하지 않자 제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면서 몸을 돌려 세웠습니다. 그 순간 어깨가 뜯어져 나갈 정도로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예비 신랑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예비 신랑의 뺨에 손을 올려붙이게 되었네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원래 이것밖에 안 된 사람이었어? 서로 좋게 좋게 넘어가면 될걸. 왜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거야? 당신 편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건데 꼭 이렇게까지 나와야 되겠어? 나랑 정말 결혼 안 할 거야? 결혼? 지금 나랑 결혼하겠다는 말이 나오니? 시작하기도 전부터 벌써 삐걱거리고 있는데 무슨 결혼이야? 타조백도 당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잖아. 내가 어떤 가방으로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아가씨들이 타조백 얘기를 했었다며.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던데? 잘못 알아들은 건 아니지? 나도 얼핏 들은 건데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얘기해 준 것 뿐이라고. 저렇게까지 싫어할 줄 누가 알았겠어? 제대로 알아본 것도 아니면서 확신하듯이 나를 설득시켰으면서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면 직접 나서줘야지. 해결해주기는커녕 일을 더 키우면 어쩌자는 건데? 지금 정말 정 떨어져 버렸으니까 당분간 연락하지 마. 우리 관계는 다시 생각해보자. 그거 좀 해준다고 해서 집안이 망하는 것도 아니잖아. 이왕 해주는 거 돈 좀 더 써서 마련해주면 앞으로 결혼 생활 더 좋아질 거 아니야? 그 정도는 해줘야 내 동생들 앞에서 목에 힘이라도 줄 수 있는 거지.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당신이 이러니까 아직까지 여자가 없었던 거야. 하마터면 내가 당할 뻔했네. 이제라도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줘서 고마워. 우리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파혼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겠어. 시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인데 어쩜 자식들이 이 모양 이 꼴인지. 정말 불쌍하신 것 같아. 하나라도 정상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았겠지. 제가 진심으로 파혼 얘기를 하자 예비 신랑은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저를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접었기 때문에 더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좋은 기분으로 예단 들고 시댁에 찾아간 건데 이런 대접을 받게 될 거라곤 꿈에도 몰랐었네요. 결국 예비 신랑의 팔을 뿌리친 뒤 택시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와 그날 시댁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고 파혼하겠다며 확고한 제 마음을 부모님께 보여드리자 제 의견을 조금도 고민하지 않으시고 따라 주셨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마음의 정리를 한 뒤에 시어머니를 만나 파혼 의사를 밝힌 뒤 정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시모도 제 의사를 존중해 주셨고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네요. 시모는 저를 붙잡고 싶지만 아직 철없는 그 사람과 아가씨들 때문에 제가 받았던 상처를 생각하면
결혼 얘기 다시 꺼내는 게 저한테 죄를 짓는 것 같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겠다고 괴로운 얼굴을 보이셨어요. 그렇게 파혼을 하면서 금전적으로 정리해야 될 몇 가지들을 마무리한 뒤 시댁 집안과의 인연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신우들이 결혼이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는 말에 화가 났는지 다음날 저희 회사로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회의실에서 저희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분들과 일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 미팅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저를 찾아왔는지 회사 직원들이 말리는 목소리가 회의실까지 들려오길래 투자자분들께 잠시 양해를 구한 뒤 회의실 문을 여는 순간 첫째 신우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머리채를 잡고 좌우로 흔들면서 바닥으로 패대기 치며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퍼부으며 험악한 분위기로 몰고 가더니 눈앞에 보이는 물건들을 전부 저에게 던져버리면서 이성을 잃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신우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보니 시부께서 신우들은 앞으로 평생 동안 결혼하지 못하게 반대하겠다는 충격적인 통보를 하셨다는 시부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전부 다 저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며 화가 치밀어 올라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까지 찾아오게 된 거였어요.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몸을 일으켰는데 중앙 좌석 의자가 돌려지면서 첫째 신우가 그분과 눈이 마주치게 되면서 얼굴빛이 노랗게 변해버리더니 경악을 하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키신 분께서 첫째 신우에게 천천히 다가가 많이 실망했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가려 하자 첫째 신우는 그 자리에서 넙적 엎드려 좀 전에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전부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숨을 헐떡거리면서 한 남자가 회의실로 들어와 무릎을 꿇은 첫째 신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저희 회사 투자자로 오신 분이 다름 아닌 첫째 신우의 예비 시아버지였고 회의실로 허겁지겁 달려온 남자는 저희가 결혼하고 뒤이어 결혼 예정이었던 첫째 신우의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저는 현민 씨랑 서둘러 결혼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겨서 저도 모르게 감정 조절을 잘하지 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 두 눈으로 전부 다 보게 됐는데 어떻게 내 아들과 결혼을 시킬 수 있겠어? 나중에는 저 여자처럼 내 아들이 똑같이 당할 수도 있을 텐데 그 꼴을 나보고 지금 보라고? 항상 예의 바르고 인성 좋아 보여서 요즘 여자들 치고 바르게 자라온 것 같아 아무런 조건 안 보고 내 아들과 결혼시키려 했는데 이런 끔찍할 정도로 엄청난 성격을 숨기고 있었다니 정말 실망일세.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네. 아들, 너는 어떻게 여자 보는 눈이 이렇게 없는 거야?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저 직원분을 인정사정 없이 머리채 잡고 내쳤다니까. 밑에서 기다리지 말고 올라왔으면 더 볼만했겠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고 싶으면 저 직원한테 지금까지 녹화되어 있는 CCTV 영상 보여달라고 부탁 한번 해보거라. 그리고 저 직원이 불쌍해서라도 투자 연장할 테니까 나중에 직원을 통해 연락드리도록 하죠. 저희 회사와 계약했던 분이 이번에 끝나는 기간이었는데 연장 계약을 하기 위해 앞으로 있을 회사의 미래성에 대해서 회의를 하던 도중 사건이 터진 거라 많이 놀라신 듯 보였어요. 투자는 그래도 연장될 수 있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답답할 뿐이었네요.
첫째 신우가 애원하며 용서를 구하자 둘째, 셋째 신우도 단체로 바닥에 넙죽 엎드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고 새 신우들은 결국 그 자리에서 바닥을 치며 통곡하고 말았네요. 그날 이후 시댁집안과는 두 번 다시 만날 일이 없었고 첫째 신우가 저에게 했던 몹쓸 행동들은 회의실 CCTV에 전부 다 녹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법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네요. 시부모님께서 신우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저희 집에까지 찾아오셔서는 용서를 구하셨고 첫째 신우는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해달라며 파혼하면서 생긴 위자료 금액을 저희 부모님께 전달해 드린 뒤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속이 문드러지겠어요. 이런 상황이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도 결혼식 전에 빠져나온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렵니다. 앞으로 좋은 날이 오겠죠.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